대인관계의 언어적, 비언어적 기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언어적, 비언어적 모두 대인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대인 기술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들을 포함하는지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언어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비언어적인 것을 해석하는 데는 문화적인 맥락을 빼놓을 수 없죠. 이 문화적인 맥락은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해 보고 한국 사회는 어떠한 맥락의 사회인지 같이 이야기해 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좀 더 친밀해지려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자기 공개라고 하는데 사회 침투 이론을 통해서 이러한 자기 공개가 인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인 기술. 자, 대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교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말하죠. 음, 어떠한 기교를 부려서 인간관계를 망친다면 그것은 대인 기술이라고 하긴 어렵겠죠.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이 대인 기술의 구체적인 능력들을 좀 살펴보면 언어와 비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첫 번째 서술을 해놨죠.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언어와 비언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 가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음, 표정이라던가 눈빛, 그리고 어떠한 몸짓, 제스처, 이런 것들은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호를 더 신뢰하시나요? 그러니까 언어로 가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언어로 가지 말고 같이 있어 달라는 막 신호를 보내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보다는 비언어적인 신호를 더 신뢰할 것입니다. 말로는 가라고 했지만 가지 말라고 온몸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비언어를 통해서 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죠. 언어는 우리가 비교적 통제하기가 수월하죠. 거짓말을 금방 할 수도 있고 말을 지어낼 수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비언어는 우리의 솔직한 상태를 즉각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비언어까지 통제하려면 좀 더 정교한 조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언어와 비언어가 동시에 발현이 되고 또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언어적인 신호를 좀 더 신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언어와 비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또 대인 기술은 어, 행동적인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와 친해지고 싶다면 상대에게 다가가고 말을 건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머릿속으로만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대인기술 측면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와 같죠. 그래서 행동적인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대인기술 또 다른 구체적인 능력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동적으로 하고 또 상대의 언어 비언어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내가 어떠한 것들을 수행할 때 그것이 타인의 권리나 요구, 만족, 의무 이런 것들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있고 싶어서 상대를 귀찮게 한다면 눈치 없이 어떤 상황에 낄 때 끼지 않을 때를 막 가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대인 기술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언어적인 특히 언어적인 것도 그렇지만 비언어적인 단서를 잘 포착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눈치 없는 사람, 눈치 없이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눈치가 도대체 뭐예요? 네. 한국 특유의 정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치입니다. 눈치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눈치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눈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서로 체면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 발휘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체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형성해 놓은 인격이죠. 그러니까 진짜 내 인격과는 조금 별도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여지고 싶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체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대의 체면도 깎지 않고 내 체면도 훼손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눈치를 좀 봐야 하죠. 서로 인상 찌푸리고 불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 눈치는 상대방에게 내 의도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네. 은연중에. 그러니까 서로 모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은연중에 전달하는 직접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아니라 간접적인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의를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눈치가 좀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재치 혹은 융통성, 지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 계약에 8 시간을 일한다. 서서 일한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점심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융통성이 없는 친구들은 8 시간 내내 서서 밥도 먹지 않고 하겠죠. 그런데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야 눈치껏 좀 쉬면서 해. 아이 점심 먹지 말랬다고 진짜 안 먹어? 야 눈치껏 먹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손님이 손대지 않은 음식이라든가 뭐 주방에서 먹어도 되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지혜롭게 재치 있게 먹을 때 우리 그런 표현하죠. "눈치껏, 눈치껏 해." 이렇게요. 그래서 심지어 절에 가서도 눈치가 좋으면 새우젓을 얻어먹을 수도 있다. 고기를 얻어먹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치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사용처는 은밀한 표현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지만 그 속에 진짜 마음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이것이 눈치죠. 어 부모님께 선물을 사다 드렸어요. "아유 이런 거 왜 사 왔어?" 라고 말하실 때 그러면 "이런 거 왜 사 왔어?" 라고 하는 말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눈치는 이런 걸 사다 줘서 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그러면 매번 자식이 선물을 사주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럴까 봐 눈치껏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또 자녀 입장에서는 말을 곧이곧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 속마음은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 파악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눈치죠. 또 다른 예로는 "이번 명절에 피곤하니까 고향에 내려오지 말거라."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하실 때 눈치가 빠르다면 '아 보고 싶은데 부담될까 봐 저렇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려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눈치가 없다면 그 말을 그대로 따르고 엄마가 오늘 내려오지 말라고 해서 난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속마음을 은밀하게 표현하는 것으로서도 눈치가 사용됩니다. 또 다른 맥락에서는 서열을 존중하는 개념으로서의 눈치도 있죠. 자, 상하의 서열 관계가 분명한 사회에서 음, 당신이 선임자고 내가 후임자입니다. 자, 그 관계의 특성을 나는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후임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태도냐면 겸손한 태도죠. 후임자의 태도를 겸손하게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의 개념으로 쓰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눈치가 있는 후임자는, 그리고 서열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죠? 뭐 예를 들면 식당에 갔을 때 수저를 먼저 놔 준다거나 물을 따라 준다거나, 뭐 윗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어떠한 것들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눈치껏 잘 해내는 것이 서열에서 아랫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눈치를 잘 챙기지 않는다면 주변에서 또 눈치를 주죠. 그러면 그러한 상대는 "아 요새 나 눈칫밥 먹고 살아."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사회생활 하겠나. 이걸 다 말로 알려줘야 알아."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자, 눈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요. 아 그거 너무 피곤해요. 그냥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말해 주면 안 돼요? 네.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이 눈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화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학자는 고맥락, 저맥락 이론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이 현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에드워드 홀의 고맥락, 저맥락 이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지금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문화는 맥락에 따른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럼 맥락이란 뭐냐? 사물이나 뭐 현상이나 사람 이런 것들이 단독적으로 똑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죠. 그러면 고맥락은 이러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문화, 저맥락은 상대적으로 서로의 연관성이 그렇게 긴밀하지 않은 문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고맥락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상황적인 단서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 친구가 오늘 밥을 먹지 못했어." 그러면 맥락을 따져보지 않는다면 밥을 먹지 않았다라는 사실 자체를 중시하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맥락을 파악한다면 '아 저 친구 부모님이 어제 크게 다투셔서 저녁도 못 먹고 아침도 해 주지 않으셔서 아침도 못 먹고 그래서 지금 거의 24시간 시간 공복 상태야." 이렇게 밥을 못 먹었다는 사실 자체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왜 놓여져 있는지 상황적인 단서들까지도 모두 다 파악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러한 문화를 고맥락 문화라고 하고요. 저맥락 문화는 이런 상황들보다는 직접적으로 "배고파. 밥 줘." 이렇게 직접적인 언어 메시지를 자신의 의사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표현하는 문화를 저맥락 문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화가 왜 다르게 이렇게 형성이 됐을까요? 네. 음 전체적으로는 농경 사회와 그리고 유목 사회, 유목을 하는 유목 사회 이렇게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먼저 고맥락 문화는 농경 사회에서 주로 형성되었는데요. 농경 사회의 특징들을 살펴보죠. 한국도 오랫동안 농경 사회를 이루고 살았죠. 농경 사회는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난 곳에서 자라는 경우,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까지도 한 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주변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친구 아버지, 친구의 어 아버지의 형제, 그 형제들의 자녀까지도 모두 다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경험도 비슷하죠.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같은 시기에 같은 자연재해를 겪었다라던가 또 어떤 특이한 경험들을 같이 공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그러한 기대치도 비슷할 수 있죠. 자, 어떤 개념인지 점점 이해가 되시죠? 자, 서로서로 다 아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고맥락 국가는, 고맥락 문화는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 사물들, 현상들이 긴밀하게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끼리 척하면 척이지 뭐. 이러한 문화요. 자, 이러한 문화는 어, 동일한 집단들이 오랫동안 어울려 지냈기 때문에 타 집단, 그러니까 다른 이질적인 문화라던가 이질적인 사람들이 등장하면 배타적인 경향이 있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외국인이 있으면 너무나 신기해서 혹은 그 생김새에 깜짝 놀라기도 하죠.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굉장히 동일한 문화를 지속해왔던 한국 사회잖아요. 최근 몇십 년 동안은 빠르게 변화했지만 그 이전에 오랫동안 이러한 것들이 우리 DNA에 남아 있는 거죠. 타 집단을 좀 더 배척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이러한 경향이 있죠. 자, 이러한 문화라면 고정된 문화가 있을 테고 변화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농경 사회로 폐쇄된, 외부에 폐쇄된 그러한 특징들이 있었죠. 자, 이러한 분위기라면 네,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저 커뮤니케이션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그리고 비언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아, 척하면 척이지 뭐 그걸 말로 해야 알아? 이런 느낌. 아, 그거 가져와 라고 할 때 그게 무엇인지 공통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채죠. 그런데 이 고맥락 문화라면 맥락,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누가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저맥락 문화를 살펴볼까요? 저맥락 문화는 상대적으로 고맥락 문화에 비해서 인간관계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일시적인 게 하루 이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지속된 관계에 비해서 일시적이라는 거죠. 유목민들의 생활을 떠올려 보세요. 유목민들은 가축의 먹이라던가 삶의 터전이 적절한 환경을 찾아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관계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그 상대의 맥락을 모두 다 파악할 수 없고 나의 역사를 상대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없죠. 자, 그리고 내 집단과 외 집단이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문화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모자이크 문화라고도 표현하죠. 세계의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들이 모여서 삽니다. 자, 이러한 경우라면 우리 편, 다른 편, 이러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요. 나도 사실은 여기에서 온지 얼마 안 됐고, 네, 저 사람도 외부인이라고 하기에는 모호한 거죠. 이러한 것들이 모호해서 타 집단에 대한 배타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문화적인 패턴이 비교적 빠르게 변화할 수 있겠고 서로서로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땐 정확하게 언어로 명확하고 직접적이고 정교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고맥락 문화라면 그냥 척하면 척이에요. 표정만 봐도 아, 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맥락 문화는 서로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왜 그러는지를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로 다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저맥락 문화는 상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에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두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적합한 사례를 TV에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라디오스타라는 토크쇼를 보다가 저맥락 국가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출연한 걸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단어에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모호하게 사용되는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저 좀 늦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했어요. 자, 우리 고맥락 국가에 사는 사람들 어, 저 오늘 늦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어떤 뜻이죠? 늦겠다라는 거죠. 늦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나 늦어." 라고 표현하면 약간 공손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저 늦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맥락 국가라면 이 공손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늦겠다는 건지 늦지 않겠다는 건지, 늦는다면 얼마를 늦는다는 건지, 늦지 않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든 것이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늦잠을 자서 20분 늦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자신한텐 좋은데 늦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모두 다 그 문화적인 맥락을 몰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저맥락 국가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것의 좋은 점은 그 상대의 역사적인 맥락,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 맥락을 몰라도 주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 그대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죠. 그러면 어떠한 국가가 고맥락에 해당하고 어떠한 국가가 저맥락에 해당하나. 네. 우리 문화의 구성에서 같이 이야기했었죠. 고맥락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집단주의, 상호 의존적인 어떠한 문화, 그런 문화에서 더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저맥락은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딱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고맥락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이런 국가들, 저맥락 국가는 네, 미국 아니면 뭐 남미 이런 쪽은 좀 더 저맥락 문화가 형성되어 있더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맥락에 따라서 대화법도 좀 달라지는데 어 브라운과 레빈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공손 이론을 통해서 이 맥락에 따른 서로 다른 대화들을 제시합니다. 자, 1단계와 5단계가 있어요. 1단계로 갈수록 저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단계로 내려올수록 고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단계는 대화를 할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노골적으로 체면을 위협한다라고 브라운과 레빈슨은 이야기했는데 상대에 대한 공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당황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를 강조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밥 줘, 비켜 이거죠. 네. 내 의도를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했는데 너무 갑자기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체면이 좀 네, 깎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2단계 좀 더 소극적인 공손법을 사용하는 건데 상호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강조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해 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줘 라고 하는데 여보 나 밥 좀 줘. 혹은 엄마 나 밥 좀 줘요. 자, 엄마, 여보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엄마, 나를 낳아준 분, 여보 아니면 내 배우자 이런 식으로
친밀감, 유대감을 강조하고 "나 밥 좀 줘. 나 밥 좀 줘." 이렇게요. 그러니까 밥 줘와 "여보 나 밥 좀 줘. 밥 줘." 이거와 "엄마 나 밥 좀 줘." 다르죠. "비켜"랑 "친구야 좀 비켜 줄래?" 이렇게 좀 쪼끔의 공손함을 넣음으로 해서 상대의 사회적 체면을 최대한 쪼끔 덜 깎으려고 하는 이러한 대화법이 2 단계입니다. 자 3 단계는 공손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써요. 그러면서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좀 더 공손하죠. "여보 바쁜데 미안해. 나 밥 좀 줄 수 있어?" 자 "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줄 수 있는지 줄 수 없는지 상대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명시적입니다. "밥을 줄 수 있어?" 암시적으로 말하진 않죠. 자 친구한테는 "친구야 번거롭게 해서 미안한데 좀 비켜 줄 수 있니?" 이렇게요. 자 "비켜 줄 수 있니?" 아니면 없어." 혹은 "있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저맥락 1 단계로 갈수록 저맥락, 아래로 갈수록 고맥락 문화라고 했어요. 자 4 단계가 바로 고맥락 문화에서 사용될 법한 그러한 대화입니다. 비공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뭔가 요청했을 때 상대가 그것을 눈치채고 들어주면 다행인데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상대방은 내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4 단계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도 다행인 거예요. 자 우회적, 간접적 혹은 암시적으로 표현해서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대화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밥 줘"가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네. 아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네." 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요즘 유행하는 충청도 화법이요. 충청도 화법. 충청도 지역은 오랫동안 뭐 양반의 도시 혹은 외부의 침략이 잦았던 이런 도시 굉장히 보수적인 이러한 지역이어서 자신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화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여기 4 단계 상대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아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네." 이거 무슨 뜻인가요?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오 그래 밥 좀 줄까?" 라고 말하죠. 그런데 상대가 눈치를 못 챘다 하더라도 상대는 미안하지 않아도 되죠. 어차피 내가 직접적으로 밥 달라는 요청을 안 했으니까요. 자 이게 왜 상대의 체면을 위협하지 않는 건지 이해가 되셨죠? 누구한테 비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람이 없습니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예. 비켜 줄게 제가 좀 비켜 드릴게요." 말하겠죠. 하지만 눈치를 채지 못해도 내가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저맥락 국가에선 직접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맥락 국가에선 상대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면 상대가 당황할 수도 있겠지. 상대의 상황을 다 아니까요. 그래서 조금 돌려서 말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발견되더라. 자 5 단계는 아예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있어도 그러면 저맥락 국가에선 말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요청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고맥락 국가에선 침묵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막 그 상황적인 단서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4 단계의 우회적 표현 그러니까 상대에게 직접적인 요청을 하지 않으니까 존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는 있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때 "야 그걸 왜 그렇게 말해?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메시지의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암시성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정말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네, 이미 이미 눈치채셨죠? 좀 더 고맥락 문화에 해당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주어진 언어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좀 맥락을 고려해 봐야 된다. 제가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네,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제가 저런 표정을 할 때는 지금 나 때문이 아니라 네, 주변에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어, 문화에 해당하죠. 자, 이러한 문화는 인간관계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인식해요. 다시 보지 않을 관계가 아니라 떨어질 수 있는 관계.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다시 안 볼 사이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하시겠죠. 다시 안 볼 건데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껏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 계속 볼 사이이기 때문에요. 가족도 친구도 일정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오고 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졸업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죠. 가족 중에 누군가, 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함부로 막 대할 수 없죠. 그건 우리가 막장, 폐륜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계속 봐야 되는 관계니까. 그러면 이러한 고맥락 문화, 한 곳에서 오랫동안 서로 알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이러한 고맥락 문화에서는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겠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적이고 대결적인, 그러니까 상대의 주장에 맞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저 늦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어떤 공손함을 갖추는 이유는 상대와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종결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일 거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계들이기 때문에 언어 이외에 어떤 표현들을 포착해야 되는 이러한 눈치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표현되지 않은 기분이라던가 미묘한 표정의 변화들, 이런 것들 혹은 주변의 단서들, 오늘 제가 왜 저러는지, 아, 어제 친구들하고 다퉈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서 뭐 그랬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어렵게 해야 돼요? 네, 그런 문화가 이제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으니까 전혀 무시할 수는 없죠. 여러분 세대에는 저맥락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일시적인 만남이라던가 계약에 따른 일시적인 만남, 그리고 개인주의의 성향이 좀 더 강해졌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말로 똑바로 표현하고 또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자체로 판단하려고 하는 저맥락 문화도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완전히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고맥락 문화를 이해하고 이 안에서 원활하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맥락 문화에서의 눈치, 이 눈치, 여러분들 왜 눈치를 보나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냥 문제 생기지 않고 편안하게. 왜냐면 내가 문제를 저지르면 혹은 친구와 싸우면 친구 부모님, 동네 사람, 학교 사람 다 알게 되면 아유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사회 규범에 따라서 행동을 하죠. 자, 이때 내 행동은 진짜 내 개인의 진심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해서 그걸 수용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나는 고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다들 고수를 좋아하는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수 이거 왜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손하지 않은 음
행동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먹는 척이라도 할 테고 아니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먹어보니까 괜찮네요. 아니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저도 고수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상황에 따른 요구의 수용이죠. 개인의 진심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속에는 음, 진짜 마음과 네, 상황에 따른 마음이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심정의 교류, 심정 대화를 통한 심정의 교류를 한번 이야기해 보죠. 자, 심정이라고 하는 거, 너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는 줄 알아? 이런 말 하죠. 마음이 일어난 상태예요. 자, 상대방의 고맥락 문화에서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그 행동이나 말 자체로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본래 심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맥락 문화는 개인의 가치와는 조금 별개로 사회의 규범에 따라서 공동체의 조화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래 마음과 가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행동이 상황에 따른 것일 수 있다라는 판단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한번 이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작용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나의 연인이 저쪽에서 오고 있어요. 저쪽에서 오고 있어요. 우리 수업 각자 끝나고 연인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자, 인사하고 달려가서 이렇게 손 잡으려고 했는데 이 연인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표정에 미소도 없이 모른 척 지나가요. 내가 어떤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위반되는 행동이 발생했죠. 쟤 나한테 왜 저러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섭섭하죠. 섭섭한 심정이 발동이 될 테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맥락, 아주 완전히 극단적인 저맥락 문화라면 제가 저렇게 행동했으니까 저것이 저 사람의 마음이겠지. 나도 그럼 안 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주 극단적이라면. 그렇지만 고맥락 문화에서는 제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저렇게 할 때는 어떠한 상황이라는 게 있겠지. 이렇게요. 상대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옆에 걔네 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아무래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상황 에 따른 그의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그리고 상대와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서 심정 대화를 나눕니다. 네가 나를 모른 척하고 갔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 줄 알아? 이랬어. 너 왜 그런 거니? 라고 물어보면 나도 너를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그런데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는 내 심정은 오죽했겠니? 교수님께 수업 중에 꾸중을 듣고 추가로 2차 꾸중을 들으러 연구실로 같이 가는 중이었어. 거기에서 너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는 척을 못했어. 이렇게요.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저 맥락은 있는 그대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마음과 가짜 마음을 따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맥락 문화는 원만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나의 진짜 태도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심정 대화가 좀 필요하겠죠. 그때 내 심정은 이랬고, 그래서 나도 내 심정도 그랬어. 아, 너도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한 주변적인 맥락들을 서로 풀어나가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쟤 왜 저래? 라고 하면서 관계가 멀어지고 소멸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처럼, 눈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고맥락 문화에서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 눈치를 잘 채기 위해서는 맥락을 잘 파악해야 되고 이 맥락에 따라서 서로의 심정이 다를 땐 심정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좀 쉬었다가 2 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